어느 양반댁에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종이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연희야, 가지마. 막내 도련님은 떠나는 여종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린 도련님에게는 여종을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뜻밖에도 연희는 다시 그 집에 찾아옵니다. 연희는 어떤 이유로 다시 그 집에 돌아온 것일까요? 지금부터 두 사람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밥마실 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서도 제법 이름이 알려진 집안이었지요. 박진사의 집은 소슬대문부터 남달랐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시원하게 펼쳐졌고 곳곳에는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뒤뜰 장독대에는 철마다 담가 둔 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곳간에는 곡식 자루와 살림살이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박진사 댁이 얼마나 여유 있는 집안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사랑채에는 박진사를 찾아온 고을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차를 내오고 술상을 차리는 하인들의 손길도 자연히 바빠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박진사와 김씨 부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길, 둘째는 중길, 그리고 막내는 소길이었지요. 첫째 대길은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겨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모습의 말도 청산유수였지요. 박진사와 김씨 부인은 그런 맏아들을 볼 때마다 장차 큰일을 할 아이라 여기며 내심 흐뭇해했습니다. 대길 역시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만 하나 없다지만 둘째 중길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거칠애를 유난히 중히 여기던 둘째는 비단 도포 한 번 입을 때도 옷매무새를 수십 번 고쳐가며 하인들을 들볶곤 했습니다. 행여 장터라도 나가는 날이면 보란듯이 부채를 쫙 펴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즐겼습니다. 어느 집 귀한 도령과 견주어도 자신이 제일이라 여겼으니 말입니다. 주변에서 연신 치켜 세우는 말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새 중길의 마음속엔 제 잘난 맛에 사는 허세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두 형제가 이러다 보니 사람을 대할 때도 늘 자신들만의 잣대가 앞섰습니다. 집안은 어떤지, 인물은 훤한지, 입고 다니는 옷은 초라하지 않은지부터 살폈지요. 아무리 심성이 올곧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 한들 겉모습이 성에 차지 않으면 아예 가까이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벗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가문에서 태어나 비슷한 차림을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겨우 친구로 맞아 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난한 티가 나거나 말투가 어수룩하면 금세 얕잡아 보았고 뒤에서 흉을 보며 비웃기 일쑤였지요. 사람은 모름지기 격이 맞아야 어울리는 법이지. 대길이 이렇게 거들먹거리면 중길은 기다렸다는 듯 형 말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에게 사람의 됨됨이나 속마음은 하등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문과 외모, 화려한 차림새가 먼저였고 그것이 곧 사람의 값어치라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 막내 소길은 형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형들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지요. 좋은 옷을 입혀 놓아도 대길과 중길 사이에 서면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고 사람들 역시 소길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조용하고 내성적이라 낯선 사람 앞에서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놀려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곤 했지요. 소길은 무엇 하나를 고를 때도 한참을 망설였고
누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면 어렵게 품었던 생각마저 금세 접어버리곤 했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가 언짢아 할까봐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고,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끝내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박진사와 김씨 부인은 그런 소기를 볼 때마다 답답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끝내 한숨을 내쉬며 혀를 끌끌 차곤 했지요.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굴 닮아 저리 약한지, 집안 식구 누구도 속일이 자라 큰일을 해낼 것이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비해 늘 부족해 보였고 집안의 걱정거리로만 여겨졌지요. 그래도 속일도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글 공부였습니다. 속일은 형들과 다르게 책을 좋아했습니다. 형들이 장터를 쏘다니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동안 속일은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속일의 방에는 작은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지요. 그 가느다란 불빛 아래에서 속일은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새기며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속일의 그런 면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길이 코웃음을 치며 말하면 중길도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속일아, 내 작은 책이로구나. 차라리 책하고 혼인을 하거라. 속일은 그 말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피했지요. 속으로는 씁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속일은 상처를 받아도 티를 내지 않았고 무시를 당해도 맞받아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박진사 댁세 아들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나고 자랐지만 다들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두 형제는 집안의 자랑이었고 작고 조용한 막내는 집안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것이 꼭 보이는 모습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지요. 씨앗이 땅속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는 꽃이 피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사 집에는 어려서부터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희였지요. 연희가 박진사 집에 들어온 것은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으로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박진사가 아이 하나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뿐이었지요. 박진사는 그 아이의 이름이 연희라고만 말했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그날부터 박진사 집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물 깃기, 빨래, 장작 나르기, 부엌일까지 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연희는 불려갔습니다.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도 많았지만 누구 하나 연희의 사정을 알아봐 주지 않았지요. 새벽이면 연희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을 길어와 부엌 한쪽의 물동이를 가득 채워두어야 했지요. 그리고 끼니 때마다 식구들이 쓰고 난 그릇도 모두 연희의 몫이었습니다. 밥상이 물러가면 연희는 홀로 앉아 그 많은 그릇을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밤이 되어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구니 가득 담긴 콩을 앞에 두고 그 속에 섞인 쭉정이나 작은 돌멩이를 골라내야 했지요. 졸음이 밀려와 고개가 자꾸만 떨어져도 연희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밤늦도록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면 해야 했고 늦으면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연희를 부릴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종이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먹여주고 잠잘 곳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것이 김씨 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연희가 힘든 기색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오히려 눈을 흘기며 꾸짖었습니다. 연희는 밥을 먹을 때도 편히 앉지 못했습니다. 부엌 한쪽에 쪼그려 앉아 식은 밥 몇 숟가락을 급히 삼키다가도 안채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곧장 일어나야 했지요. 한겨울에는 손등이 터지고 한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다 젖어도
연희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잠자리라고 해봐야 부엌 한 귀퉁이에 거적 하나를 깔고 눕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길과 중길도 연희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두 형제는 태어난 신분부터 다르고 살아가는 격도 다르니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고 여겼지요. 연희가 힘들어하든 말든 두 형제에게 그것은 조금도 마음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궂은 날에도 일부러 먼 샘물까지 물을 길어오게 했고, 비 오는 날에는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들이밀며 닦으라 했습니다. 연희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게으르다며 꾸짖었고,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하루 종일 면박을 주었습니다. 두 형제에게 연희는 보살펴줄 아이가 아니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희는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일도 없었지요. 갈 곳 없는 연희가 이 집에서 버티려면 참고 견디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이미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이 연희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어린 얼굴에도 나이에 맞지 않는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연희에게 유일하게 다르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소길이었습니다. 소길은 연희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일도 거의 없었지요. 연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면 선뜻 도와주고 싶었지만 부모님과 형들의 눈치가 보여 마음처럼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며 작은 목소리로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소길은 연희가 주먹밥 한 덩어리로 하루를 버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주전부리라도 조금씩 남겨두었다가 사람들이 안 볼 때 조용히 연희에게 건네주곤 했지요. 연희가 놀라 받지 않으려 하면 소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배가 부르니 내가 먹어라. 연희는 처음에 그런 소길의 행동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에게 아무 까닭 없이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더 힘든 일을 시키려는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경계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소길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희가 굶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조용히 보살펴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렸고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개울가물은 가장자리부터 얼어붙어 있었으며 빨래터 돌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날 아침 중길은 연희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옷을 내일 입어야 하니 오늘 안으로 깨끗이 빨아놓거라. 간 김에 밀린 빨래도 전부 하고 점심 전까지 끝내야 한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빨래를 광주리에 담고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개울가 빨래터는 집에서도 제법 멀었습니다. 무거운 광주리를 들고 그곳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연희에게는 벅찬 일이었지요. 빨래터에 도착한 연희는 시린 손을 얼음장 같은 물속에 담가가며 빨래를 주물렀습니다. 손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감각을 잃어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때까지 광주리 가득한 빨래를 모두 끝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연희는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손끝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지요. 구부리려 해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아무에게도 그 손을 보이고 싶지 않아 소매를 내려 감춘 채 부엌 아궁이 옆에 조용히 웅크려 앉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손을 녹이려 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시린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길이 부엌 앞을 지나다 연희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길은 발걸음을 멈추고 연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매 끝으로 감추려 해도 퉁퉁 부은 손가락은 숨겨지지 않았지요.
속일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작은 약그릇 하나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속일은 연희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 좀 이리 내밀어 보아라. 연희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속일은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연희는 결국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속일은 부어오른 손가락을 살피더니 약그릇을 열고 천천히 약을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따가울 것이다. 그래도 참거라. 그냥 두면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에 연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종이 다쳐도 다쳤냐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고마웠을 텐데 속일은 연희의 상처를 알아보고 직접 약까지 발라주고 있었지요. 연희는 그 손길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여종의 손 따위가 성하든 말든 아무도 마음 쓰지 않는 집에서 속일만은 자신을 사람처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속일의 그 마음이 연희에게는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속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다. 다친 사람에게 약을 발라준 것뿐이니 마음에 두지 말거라. 속일은 약을 다 바른 뒤 조용히 일어나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속일은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지요. 언제나 조용히 도와주고 사라지는 마음 착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속일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일이 건네던 말 한마디나 작은 도움마저도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에게 아무 까닭 없이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속일이 부어오른 손에 직접 약을 발라주던 그날, 연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속일이 보여주었던 작은 배려들이 모두 진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희는 그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다 여겨지던 막내 도령이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속일이 건넨 작은 친절들은 연희의 마음 한편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다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박진사 집 마당에 낙엽이 하나둘 내려앉던 어느 날 오후 중년의 사내 하나가 박진사를 만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그 사내는 사랑채에서 박진사를 마주하자 값을 섭섭지 않게 치르겠다며 연희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지만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작거리에서 갈 곳 없이 떠돌던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으니 큰 아쉬움이 있을 리 없었지요. 게다가 값을 섭섭지 않게 치르겠다는 말까지 듣고 나자 박진사는 곧 낯선 사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내는 흡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연희가 팔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은 그날 저녁 온 식구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길과 중길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종 하나 바뀌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저녁상을 받으며 태연히 다른 이야기만 나누었지요. 박진사 역시 이미 결정된 일이라며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속일은 달랐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속일은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낯선 사내를 따라가면 연희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지내게 될지, 그곳에서는 무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속일은 어떻게든 부모님께 말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인 자신이 이미 결정된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물러설 수 없어 속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희를 이렇게 갑자기 보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김 씨 부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종 하나 보내는 일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느냐. 그 한마디의 속일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속일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연희는 여종이었고 속일은 아직 부모의 뜻을 거스를 만한 힘도 없었지요. 결국 속일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력함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연희가 떠나는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서늘한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연희에게 제 것이라 부를 만한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 작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대문 앞에 선 연희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대문 쪽을 잠깐 내다보더니 이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대길과 중길은 그 시각 사랑채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지요. 아무도 연희를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해를 이 집에서 살며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지만 떠나는 날 아침 그 누구도 연희의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속일만이 먼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행랑채 기둥 옆에 선 채 속일은 연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힘도 없었지요. 그저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연희가 대문을 나서기 직전 속일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연희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속일은 연희의 눈을 바로 마주하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다른 집에 가서는 부디 이곳보다 편히 지내거라.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일을 바라보았지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의 신분으로 도련님 앞에서 마음속 말을 꺼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속일은 연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속일은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언제나처럼 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날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떠난 뒤에도 박진사 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지긋한 노비 하나가 새로 들어왔고 연희가 하던 일도 그 노비에게 넘어갔지요. 밥상은 예전처럼 차려졌고 안채와 부엌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대길과 중길 역시 변함없이 마당을 오가며 제 일만 했습니다. 아무도 연희를 그리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연희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일만은 달랐습니다. 연희가 떠난 뒤에도 속일은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연희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에 시달리고 추운 날에도 물을 깃고 빨래를 하며 버텼던 일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지요. 그동안 속일이 해준 것이라고는 몰래 주전부리 몇 조각을 건네고 다친 손에 약을 발라줄 일뿐이었습니다. 정작 연희가 낯선 곳으로 팔려갈 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요. 붙잡지도 못했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못했습니다. 속일은 그 일이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의 마음마저 조금씩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하루하루의 일상이 이어지는 동안 속일도 다시 책을 붙들고 지내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자주 떠오르던 연희의 얼굴도 조금씩 흐려져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 형제에게도 여기저기서 혼담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 집안의 이름과 두 형제의 훤칠한 외모가 고을 안팎에 제법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매쟁이들은 박진사 집을 드나들며 이 집 저 집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마다 김씨 부인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진사 역시 두 아들의 혼사가 잘 풀리면 집안의 체면도 한층 올라갈 것이라 여기며 흐뭇해했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안채에서는 혼사 이야기가 오갔고 김씨 부인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날 들어온 혼담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들려주며 은근히 기대를 내비쳤지요. 하지만 정작 대길과 중길은 들어오는 혼담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길은 들어오는 혼담마다 이리저리 흠을 잡았습니다. 이 집은 가문만 내세울 뿐 재산이 넉넉하지 않다 하고 저 집은 논밭이 변변치 않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길도 형 못지않았습니다. 신부될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 몸가짐이 곱지 않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중매쟁이가 공들여 혼담을 꺼내놓아도 두 형제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끝내 퇴짜를 놓기 일쑤였지요. 두 형제가 혼담을 거절하는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혼처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아무 집안 여식이랑 혼인을 한단 말이냐. 대길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하면 중길도 부채를 탁 접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한양의 큰 부잣집에서도 혼담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를 까닭이 없지요. 박진사와 김씨 부인도 처음에는 두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외모와 집안을 내세우면 정말로 더 좋은 혼처가 들어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거절이 이어지자 고을 안에는 박진사 집 두 도령이 눈이 너무 높다는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매쟁이들도 하나둘 발길을 줄였습니다. 공들여 혼담을 가져가도 번번이 퇴짜를 맞으니 굳이 박진사 집 문을 두드릴 까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대길과 중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세상이 아직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뿐이라 여겼지요. 반면 소길에게는 혼담이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고 외모도 형들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데다 말수도 적고 소심해 보였으니 중매쟁이들이 애초에 소길을 혼처감으로 떠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소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은근한 걱정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지요. 소길에게는 혼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대길과 중길이 놀리듯 했던 말처럼 정말 책과 혼인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지요. 소길도 이제는 결혼을 포기한 듯 자신에게 남은 길은 글 공부뿐이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형들의 비웃음이 오히려 소길을 책상 앞으로 밀어넣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동안 박진사 집에 찾아오지 않던 중매쟁이 하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들뜬 기색이 어려 있어 일반적인 혼담을 가져온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중매쟁이는 사랑채에 앉자마자 김씨 부인에게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한양의 큰 부잣집에서 혼담을 넣어왔습니다. 재산도 많고 가문도 나무랄 데 없는 집안입니다. 그 집 아씨도 곱게 자란 분이라 하니 이보다 좋은 혼처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혼담 소식이 전해지자 박진사 집안은 금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의 두 눈도 반짝였습니다. 한양의 어떤 집안인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신부들 아씨의 나이는 몇인지 궁금한 것들을 중매쟁이에게 하나하나 물었지요. 중매쟁이는 묻는 말마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았고 그럴수록 김씨 부인의 얼굴에는 기쁨의 웃음이 점점 번져갔습니다.
박진사도 사랑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대길과 중길은 서로 자신이 신랑감이 될 것이라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대길은 장남인 자신이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중길은 나이도 자신과 더 잘 맞고 얼굴도 제가 낫다며 물러서지 않았지요. 두 형제는 아버지 앞에서도 서로를 내세우며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랑채는 한동안 시끌벅적했습니다. 두 형제의 눈에는 이미 자신이 한양 부잣집 아씨와 혼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듯 했습니다. 박진사는 두 아들의 다툼을 잠자코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둘을 진정시켰습니다. 중매쟁이 말로는 그 집 아씨가 직접 보고 선택한다 하였으니 서로 다툴 것 없이 때를 기다리거라. 그 말에 대길과 중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지요. 두 형제는 각자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보다 더 돋보일 수 있을지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양 부잣집 아씨가 자신 같은 사람을 눈여겨볼 리 없다는 것을 속일은 잘 알고 있었지요. 훤칠하고 잘생긴 형들 곁에 서면 자신은 그저 병풍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를 품었다가 상처받는 일도 이미 익숙해서 속일은 이번만큼은 처음부터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속일은 조용히 사랑채를 빠져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천천히 책장만 넘겼지요. 바깥에서는 아직도 형들의 목소리가 오가고 있었지만 속일의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조용히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속일의 따뜻한 마음은 아직 누구에게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베푼 작은 배려들은 언젠가 뜻밖의 인연으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중매쟁이가 다시 박진사 집을 찾아와 말을 전했습니다. 내일 한양 양반댁 아씨께서 직접 이 댁에 와보고 싶다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박진사 집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자리에 앉아 있을 틈도 없이 곧장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당부터 쓸어라. 대청마루도 다시 닦고 사랑채 방석도 깨끗한 것으로 내놓아라. 먼지 하나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인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사랑채 마루는 몇 번이고 물걸레질을 했습니다. 오래된 돗자리는 걷어내고 깨끗한 방석과 병풍이 새로 놓였지요. 부엌에서는 손님 맞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아궁이 불이 꺼질 새가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들만 바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길과 중길도 한양 아씨를 맞이할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요. 대길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 도포를 꺼내 입고 이리저리 자세를 잡아보았습니다. 어깨를 얼마나 펴야 듬직해 보일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점잖아 보일지 혼자 진지하게 고민했지요. 장남인 자신이야말로 한양 아씨에게 가장 어울리는 신랑감이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장롱 속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어보고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며 어느 손에 들어야 더 보기 좋을지까지 고민했지요. 중길은 얼굴만큼은 자신이 형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양 아씨가 자신을 한 번만 보면 마음이 기울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견제하며 내일 찾아올 한양 아씨가 누구를 선택할지 벌써부터 자기들끼리 승부를 겨루고 있었지요. 반면 속일은 그 소란 속에서도 조용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새 옷을 꺼내지도 않았고 자세도 취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양 양반댁 아씨가 찾아온다 해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진사 집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고민으로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양 아씨가 찾아오는 날이 밝았습니다. 박진사 집 식구들은
전날부터 준비해 둔 옷으로 차려입고 아 씨를 기다렸지요. 집안에는 괜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대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서 온 가마가 박진사 집 대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한양 양반댁 아씨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의 옷고름은 단정히 여며져 있었고 곱게 따아 내린 머리에는 예쁜 댕기가 묶여 있었지요. 화려하게 꾸민 차림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에는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박진사와 김씨 부인은 환한 웃음으로 아씨를 맞았습니다. 대길은 가슴을 펴고 의젓한 표정을 지었고 중길은 슬며시 부채를 펼치며 아씨의 눈길이 자신을 바라보기를 기다렸지요. 두 형제는 아씨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마다 가장 돋보이는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씨가 박진사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그 뒤로 중년의 사내와 여자 하인 하나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중년 사내를 본 순간 박진사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던 것입니다. 곧 박진사는 그 사내가 몇 해 전 연희를 데려가겠다며 사랑채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렸지요. 박진사는 뜻밖이라는 듯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중년 사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사 어른. 박진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 온 아씨가 눈앞에 서 있는 터라 함부로 사내의 정체를 캐물을 수도 없었지요. 중년 사내는 곧 아씨 쪽으로 몸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한양 이참판 댁따님이십니다. 오늘은 직접 진사 어른의 자제분을 뵙고자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 말에 박진사와 김씨 부인은 급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대길과 중길도 괜히 옷매무새를 고치며 아씨 쪽을 바라보았지요. 한양 참판댁 따님이라는 말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는 한층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박진사 부부에게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한 인연을 만나는 일이라 직접 찾아뵙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말끝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박진사와 김씨 부인은 공손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대길과 중길은 저마다 자신을 바라봐 주길 기다렸지요. 아씨는 박진사의 아들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려는 듯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저 대길 앞을 지나쳤고 중길 앞에서도 잠시 걸음을 늦추는 듯 했지요. 그러나 아씨는 이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길과 중길은 당연히 자신들 앞에 멈출 줄 알았다가 뜻밖의 상황에 멋쩍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의 발걸음은 마당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소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소길은 이 혼담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긴 탓에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씨가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고운 비단 치맛자락이 소길의 눈앞에 멈추었습니다. 소길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선 아씨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낯선 아씨의 얼굴에서 오래전 부엌 아궁이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연희의 눈빛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흘렀고 옷차림도 달라졌지만 그 조용하고 깊은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길은 놀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희, 내가 어찌 이곳에. 소길의 그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박진사와 김씨 부인, 대길과 중길은 그제야 눈앞에 아씨가 예전에 집에서 부리던 여종연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대길은 얼굴이 붉어졌고 중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지요. 그토록 함부로 대하고
추운 겨울날 얼음장 같은 개울가로 내몰았던 여종이 한양 부잣집 아씨가 되어 이 마당에 서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자신의 사연을 밝혔습니다. 연희는 본래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집안이 역적 누명을 쓰고 풍비박산이 나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 혼란 속에서 연희도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후 여러 사람 손에 이끌려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흘러들어온 곳이 바로 박진사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 참판댁을 오래 섬기던 충직한 사람이 어렵게 연희를 찾아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집안에 씌워진 억울한 역적 누명은 풀리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는 연희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눈을 속여 조용히 연희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끝내 억울했던 누명이 풀렸고 연희는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때 여종으로 불리던 아이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연희의 말이 끝나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사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부렸던 여종이 이제는 한양 부잣집 아씨가 되어 자신의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감으로 말입니다. 대길과 중길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두 형제의 낯빛이 제각각 달라지는 사이 연희의 눈길은 처음부터 소길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은 소길 도련님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보고 이곳에 왔습니다. 소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쁨보다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연희가 팔려가던 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일이 다시 가슴을 눌렀지요. 소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떠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건네주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조용히 내밀어 주신 주전부리 하나가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진사와 김씨 부인은 그 혼담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양의 큰 양반댁에서 직접 청한 혼사였고 무엇보다 연희의 뜻이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소길과 연희의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대길과 중길은 그날 이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형제의 자존심은 그날 마당 한가운데서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형제에게 진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길과 연희의 혼인은 이른 봄에 치러졌습니다. 산수유 꽃이 노랗게 피어나고 들녘에는 새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날이었지요.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한양에 있는 연희의 집안 가까이에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연희가 종살이 하던 고을을 떠나 두 사람이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새 살림집은 아담했습니다. 작은 마당 한쪽에는 장독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툇마루 끝으로는 아침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지요. 방은 크지 않았지만 연희는 그 작은 공간을 정갈하게 꾸몄습니다. 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는 소길의 책상을 놓았고 책상 위에는 소길이 아끼는 책들을 가지런히 쌓아두었습니다. 연희의 집안 어른들도 두 사람의 새 출발을 도와주었습니다.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마련해 주었고 소길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지요. 덕분에 소길은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곁에서 남편인 소길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글을 읽을 때의 소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한 성격 안에는 남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노력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앞을 벗어나 사람들 앞에 서면 속일은 금세 작아졌습니다. 연희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일에게 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탓에 스스로도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연희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연희는 남편이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읽은 책에서 마음에 남은 구절을 하나씩 말해보게 했지요. 속일은 처음엔 몹시 더듬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생각이 많은데 막상 말로 꺼내려 하면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지요. 속일이 어렵게 말을 마치면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조금 더 자신을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서방님께서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속일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남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 뒤로 속일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예전처럼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할 때도 시선이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꺼내는 날도 조금씩 늘어갔지요. 책을 읽는 눈빛은 더 깊어졌고 글을 짓는 솜씨도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연희가 곁에서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속일은 힘을 얻었습니다. 반면 대길과 중길의 삶은 점점 꼬여갔습니다. 예전에는 더 좋은 혼처가 들어올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며 여유를 부렸지만 막내 속일이 먼저 혼인을 하자 두 형의 마음도 조금씩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못났다고 여겼던 막내가 자신들보다 먼저 혼례를 올렸으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요. 대길은 막내가 혼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둘러 혼처를 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집안이었고 신부의 외모도 마음에 들었지요. 대길은 이번만큼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혼사를 하게 되었다며 우쭐해했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치르고 처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그 집안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대길은 처음에는 처가의 일을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빚쟁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지요. 결국 대길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박진사 집 재산까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대길은 처가 문제로 날마다 아내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중길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길은 부잣집이라는 말만 믿고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중매쟁이와 상대 집안이 말을 부풀려 꾸민 혼사였지요. 재산이 많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실제 처가는 변변한 살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집안이었습니다. 중길은 체면 때문에 한동안 그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소문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그리하여 고을 안에 그 이야기가 퍼지고 말았고 그토록 체면을 중히 여기던 중길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려워졌지요. 두 형제의 혼사는 겉으로만 이어져 있을 뿐 사실상 이미 금이 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대길은 처가의 빚을 핑계로 아내를 몰아세웠고 중길은 속아서 한 혼사라며 아내를 탓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각자의 아내를 처가로 돌려보냈고 자신들은 다시 박진사 집에 눌러앉게 되었지요. 하지만 박진사와 김씨 부인도 더는 예전처럼 두 아들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잘난 줄로만 알았던 두 아들이 집안의 재산과 체면을 함께 깎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속일은 아내 연희의 곁에서 조용히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생활은 속일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고을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학식 높은 선비들이 가까이에 있었고, 연희의 집안 어른들이 소개해준 스승에게서 글을 배울 기회도 생겼지요. 속일은 그 모든 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글을 읽었고, 밤이 깊도록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속일은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마음껏 걸어가도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둔 전날 밤이었습니다. 속일은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이 묻어 있었지요. 그때 연희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책상 한쪽에 차를 내려놓고 흐트러진 종이와 붓을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너무 늦게까지 붙들고 계시지 마십시오. 연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새로 무언가를 해내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오신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서방님께서 해오신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속일은 책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저는 서방님께서 얼마나 애써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속일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지요. 형들에게 치이고 집안에서 무시받던 시절에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속일은 과거 시험을 보러 집을 나섰습니다. 연희는 대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봄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길 위로 속일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지내던 막내 아들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속일의 마음만은 예전처럼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마친 뒤 속일은 저녁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연희는 멀리서 걸어오는 남편을 보자 조용히 앞으로 걸었지요. 속일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긴장한 채 시험을 치른 탓인지 걸음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전보다 한결 차분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고 돌아온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방님. 속일은 그제야 아내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다 쓰고 나왔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온 것 같소. 그 말에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속일이 더는 예전처럼 겁먹고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었다며 남편을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방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던 날, 한양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방이 붙는 곳 앞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선비들과 가족들이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연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모은 채 방이 붙을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방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앞으로 몰려들었고 곳곳에서 탄식과 환호가 뒤섞여 터져 나왔지요. 연희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맨 윗줄 첫 번째 이름을 본 순간 그대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속일이었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연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고 그저 두 손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속일의 이름만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연희의 머릿속에는 남편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박진사 집에도 곧 그 소식이 전해졌지요. 늘 못난 막내라 여기던 속일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말에 박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그동안 속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도 함께 밀려왔던 것입니다. 대길과 중길 역시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비웃던 막내가 세 형제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을 떨쳤으니 믿기지 않으면서도 자존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요. 두 형제는 서로의 눈치만 살핀 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 속일은 벼슬길에 올라 훗날 자신이 나고 자란 고을의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는 날 아침 속일은 관복을 갖춰 입고 아내 앞에 섰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다가와 관복의 매무새를 고쳐주었지요. 예전의 속일이라면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먼저 겁부터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속일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연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일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속일은 사또로 부임하며 한 가지를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가난하거나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흘려듣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자신이 무시받던 시절과 연희가 여종으로 천대받던 날들을 잊지 않고 누구든 사람으로 귀히 대하겠다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또 자리에 앉은 뒤부터 속일은 관할을 찾아오는 백성들의 사연을 하나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속일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 사정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이 서툴거나 겁에 질려 머뭇거리는 이들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속일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뿐 아니라 표정과 행동까지 찬찬히 살피며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속일에게 관하는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대어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라 하여 함부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연희도 그런 속일의 곁에서 조용히 힘을 보탰습니다. 관아까지 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망설이는 여인이나 갈 곳 없는 아이를 보면 먼저 다가가 사정을 물어보았지요. 예전에 자신처럼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을 백성들도 속일과 연희의 마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또 내외는 백성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친 분들이 아니야.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지. 그러던 어느 날 대길과 중길이 관아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길의 도포는 낡아 있었고 중길의 눈빛에는 예전의 기세가 사라져 있었지요. 처가와의 일이 엉망이 된 뒤로 두 사람은 기댈 곳을 잃었습니다. 박진사와 김씨 부인도 더는 두 아들을 예전처럼 감싸줄 수 없었고 고을 안에서도 두 형제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속일이 사또로 있는 관아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속일은 두 형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곧장 관아 안으로 들였습니다. 대길과 중길은 속일 앞에 서자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못난 막내라며 깔보던 동생이 사또 자리에 앉아있고 자신들은 도움을 청하러 찾아온 처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한참 뒤 대길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것이 염치 없는 일인 줄은 안다. 하지만 이제 달리 기댈 곳이 없구나.
중길도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를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소길은 두 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제 형이라 하여 관아의 자리를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새로 살아볼 마음이 있다면 말단 일부터 배우게 해드리겠습니다. 대길과 중길의 얼굴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마당을 쓸고 문서를 나르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 자존심 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형제에게는 자존심만 앞세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길마저 뿌리치면 이젠 당당하게 설 자리가 없었지요. 결국 두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막내야. 중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허세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길은 두 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대길과 중길은 관아의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문서를 나르고 백성들이 가져온 사연을 정리하는 일을 하나씩 배워갔지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불평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남을 내려다보기만 했을 뿐 정작 제 손으로 제대로 해낸 일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사연을 곁에서 듣다 보니 자신들이 쉽게 무시하던 삶에도 저마다 무겁고 절실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잘났다고 큰 소리 치던 대길과 중길은 제 욕심 때문에 길을 잃었고 작고 볼품없다 여겨지던 소길은 묵묵히 제 길을 걸어 끝내 바른 자리에 닿았다고 말이지요. 사람의 됨됨이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소길은 그것을 글로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시퍼렇게 부어오른 손에 약을 발라주던 그날 밤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작은 마음 하나가 훗날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